발표하고 토론할 분들의,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한국의 진보 보수라든지 여러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러한 학자들이랄까 이렇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큽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여기서 줄이고요. 진행은 발표자는 15분, 그리고 토론은 8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우리 학계에서는 저는 다른 면에서는 굉장히 포용적이고 항상 웃고 지냅니다만 이 시간 관리가 제가 철저해서 제 선배분들 중에 굉장히 저를 좀 괘씸한 놈으로 그렇게 취급당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오늘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시간과 철저할 테니까 그렇게들 하면서 우선 첫 번째 발표 한기호 교수 부탁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아주통일연구소 연구실장으로 있는 한기호입니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아주통일연구소가 2019년, 2022년, 그다음에 올해 이렇게 세 번째 경기도민 통일 인식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주제가 내일 모레 저희 아주대에서 진행하는 그 경기 통일 포럼 2024 경기 통일 포럼 진행이 되는 거기서 이제 발표할 내용인데 저희 이사장님께서 저희 또 연구소 일을 또 많이 도와주셨고 그래서 오늘 이틀 좀 앞서서 여기서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1000명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한 4,210건 정도 서면 조사를 해서 한 25% 정도 응답률이 나왔습니다. 8월 21일부터 27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민이 이제 한국에서 가장 광역단체이고 1,410만 명이 거주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간의 통일인식 차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저희가 2021년 자료와 비교를 해서 3년간에 무엇이 변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주제가 이제 MZ세대이기 때문에 MZ세대가 사실 20대, 30대, 40대 초반까지 포괄을 하긴 하는데 이 자료에서는 제가 20대, 30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78페이지 보시면 이제 2021년 팬데믹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 우리가 예상하기에 분단 고착화라든지 통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 또는 새로운 세대가 통일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시면은 여전히 이제 통일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여쭤보면 하나의 국가로 주권 국가로 합쳐진다라는 것들을 40%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과 비교했을 때는 대동소이합니다만 경제 공동체라든지 하나의 주권 국가로 합쳐진다라는 것들이 1, 2포인트 정도 좀 상승한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역, 정치 성향, 성별, 나이별로 또 필요시에는 총 소득 분위별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구분을 했는데요. 필요한 내용들만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권 국가로 합쳐지는 것, 이것은 이제 두 국가론을 부정한다는 이야기이고요. 기본적으로 통일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통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물어본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인식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20대가 50대와 유사한 비율로 하나의 주권 국가로 합쳐지는 것을 통일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30대는 오히려 60대보다 13포인트 이상 단일 국가를 선호하는 것으로 통일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적절한 남북 통일 유형도 남한 체제에 기반한 단일 국가 수립이 거의 50% 가까이 나왔고요. 남북한이 이제 각각 정부를 유지하되 연방기구를 설치한다든지 하는 부분들도 일부 이제 3% 가까이 증가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80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단일 국가 수립이 이제 47.3%가 나왔는데요. 이제 보수 성향이 55%, 조금 더 단일 국가 선호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20대, 30대가 3년 전보다는 10%가 이상 그 남한 체제에 기반한 단일 국가 수립이 가장 적절한 남북 통일 유형이다
그래서 오히려 뭐 남북 간의 느슨한 뭐 국가 대 국가의 공존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통일을 한다 그러면 남한 체제 중심의 단일 국가를 선호한다라는 것들이 훨씬 더 퍼센테이지가 올라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통일 가능 예상 시기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년 사이에 이제 30년 이내에 될 것 같으냐라는 것들은 이제 9포인트 정도 하락됐고요. 30년이 넘어가야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것들은 뭐 7, 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부정적 여론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일의 필요성은 이 데이터에 한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경기도민 같은 경우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2% 정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서울대에서 발표한 자료와는 약간 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경기도 뭐 최근에 이제 북부 접경 지역민들이 전쟁 해소라든지 안보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일로 염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제가 이제 업체에다가 다시 한번 요청을 드려놓은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경기도민은 통일 긍정 인식이 2% 정도 높게 나왔다, 이렇게 결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가 가장 부정적인 여론이었고요. 그 여성이 남성보다 16.5% 정도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 여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조사 결과 통일에 필요한 이유에 답한 사람들은 이제 전쟁의 위험이라든지 군사적 긴장 해소라는 답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경제 성장이라든지 이런 순차적인 순위였다는 것들, 최근에 이제 안보 사항들을 좀 반영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전쟁의 위험 해소에 대해서 20, 30대는 오히려 둔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별로 전쟁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응답들이 20, 30대가 가장 저조하게 나왔다. 전쟁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뭐 오물풍선을 보고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그런 경향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뭐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응답들도 34%가 나왔고요. 이거는 서울대 연구 결과랑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서울대 결과는 중위 그 보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이라든지 그저 그렇다 이런 항목이 있고요. 아주대에서 조사한 것은 뭐 찬반의 어떤 그 정도를 달리해서 4개 보기만 드렸기 때문에 통일의 찬성이 60% 이상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에 대한 뭐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북한 체제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하지만 통일 이후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 같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9.4% 정도가 통일 이후에 사회 혼란을 염려하는 추세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통일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통일 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도 나왔던 얘기이긴 한데 40, 50대 층위에서 경제적 부담들을 20, 30대보다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들은 저희가 뭐 20대가 통일 비용이 부담돼서 통일하기 싫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조금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국가, 지역, 또 개인 단위로 쪼개서 통일이 이익이 될 것 같으냐 물어봤는데 국가, 경기도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답하면서도 개인의 차원에서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답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맥락에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되는 점은 뭐 취업이라든지 뭐 창업보다도 그 여행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행의 자유가 있어서 좋다라는 것들이 우선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통일에 대한 견해는 올해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한 건데요. 더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응답들이 40% 이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일에 대해서 부정을 하든 이제 긍정을 하든 뭐 각 층위별로 대답이 달리 나오든 간에 정부 지자체가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6개 항목을 제시했는데요. 뭐 인적 물적 교류의 활성화라든지 경협의 확대, 남북 갈등의 해소, 뭐 일관성 있는 통일 정책, 뭐 종전, 평화적 국가관계의 필요성, 뭐 국제사회에 대한 뭐 공공 외교 이런 필요성들이 뭐 대부분 뭐 80% 이상 동의한다라는 답들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정부에 대한 대북 정책 만족도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현재 안보 상황을
반영한 것 같기도 한데 자세한 분석은 또 들어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층위별로 보면은 이제 나는 이제 보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44%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는 다소 불만을 갖고 있다라고 답을 하셨고요. 20, 30대는 70% 이상 평균 불만족한다 이렇게 나왔고, 나머지 이제 중위층에서 불만이 가장 높은 걸로 총소득 대비로 봤을 때 그런 것들도 왜 저소득과 고소득차보다도 이제 중위층에 부정적 여론이 높은가 이런 것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변 국가 인식입니다. 일본은 협력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11% 이상 상승을 했고요. 러시아는 경계 대상이다라는 것이 10% 이상, 1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적대 대상이다라는 것들은 2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북한은 적대 대상인가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협력 대상은 이제 6% 감소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현재 3년 동안 변화한 한반도 국제 정세와 관련돼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한 인식은 20대는 30대보다 거의 19% 가까이 북한을 적대 대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협력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인식은 현저하게 감소를 했다는 것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쟁 대상이다라는 것들도 소폭으로 올라갔습니다. 북한 통일 정보 습득을 어디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20, 30대 같은 경우는 SNS라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접한다는 항목들이 3년 전보다 상승했다는 것들 보실 수 있고요. 북한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관심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20대보다도 더 높게 나왔고요. 북한 이탈 주민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하는가 30대가 가장 부정적으로 나왔고요. 연령이 있으신 분일수록 북한 이탈 주민을 도와야 된다라고 답을 하고 계십니다. 통일 교육의 방향입니다. 그래도 현재의 통일 교육에 대한 20, 30대 학생들은 다소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포스터를 그린다든지 산문 대회에 나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의 어떤 남북 관계의 갈등 상황들을 보면서 그런 교육 효과들이 좀 상쇄되는 듯한 좀 회의감을 표출하는 저희 아주대학교 학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가면은 궁극적으로 통일이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가. 그래서 저희는 적대적인 국가의 모습으로 두 국가의 모습으로 통일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포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통일을 필요한가라는 것들은 통일 교육의 필요성은 80% 가까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대가 이제 70%, 40대가 75%, 40대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고요. 30대는 필요 없다라는 부정응답이 30%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적인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쭉 봤을 때는 30대가 20대와 40대 사이에 끼어서 이렇게 다소 보수적이거나 또 무관심한 북한에 대한 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또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통일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봤을 때는 미래 한국에 대한 이야기나 북한의 변화상을 다뤄달라라는 것들이 가장 많았고요. 대면 강의보다도 동영상이라든지 현장 체험 학습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 공정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이 지금 3만 5천 명 가까이 오셨는데 학생들이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지금 서울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조선족 동포보다도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다문화 이주민들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요즘 MZ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92페이지에 인식을 해놨고요. 93페이지에 남아있는 것들은 제가 제 수강생들에게 일일이 다 조사를 해서 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이 분담 비용보다 높다고 인식하는 건 팩트인데 현재의 연금 제도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고 여기에 통일세가 가중됐을 때 우리의 부담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일 국가형을 너무 몰아세우기 식으로 교육을 해왔던 거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라든지 독일의 보이스텔 바흐 형식의 어떤 답도 오답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렇게 열린 통일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일 교육 기회 자체가 좀 부족하다라든지 우리 세대는 원래 통일에 대해 의무감이 없어요. 또 개인주의적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세대들을 스스로 평가하는 진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흡수 통일밖에 답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도 있고, 북한과의 흡수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도 독일처럼 똑같이 북한 주민들 2등 국민으로 우리 세대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로 자기들 20대를 진단하고 있는 모습들, 굉장히 솔직한 이야기들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인 남북 갈등 상황에서 통일 교육은 통일 교육이 어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아주대, 특히 이제 제 수업 같은 경우는 아주대가 이공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저 AI와 관련된 남북 주민에 대한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콘텐츠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업 주제로 내면 93쪽이나 94쪽과 같은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학생들이 도출해냅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학생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대는 통일에 관심이 없다.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개인주의적이냐 이렇게 몰아세울 게 아니라 20대의 어떤 창의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통일 교육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같이 이제 중지를 모아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40대, 80대, 90대 세대 간의 의무감이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30 세대가 통일에 부정적인 것들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들이 남북 갈등이 해소되길 바라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 역할에 대해서 바라는 부분들은 전 세대가 동일하게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SNS에 밈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행을 타는 짧은 쇼츠 같은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성수동에 있는 팝업 스토어나 이런 식으로 자기들의 좀 흥미를 기본적으로 끌면서 통일은 매력적인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좀 교실 안에 갇혀 있지 않은 그런 통일 교육 방식도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이 좋으면 끝이 좋다는 식으로 너무 모범적으로 방대한 양을 딱 시간 맞춰서 이렇게 한다는 건 사실 저보고 하라고 그래도 쉽지 않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너무 감사드리면서 토론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토론을 하게 된 북한대학원대학교의 김성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이사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 선생님들 첫 번째 세션의 내용들도 아주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발표자께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오늘 학술회의에서 발표하신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의미 있는 그런 발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발표문의 제목은 MZ세대의 통일의식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통일의식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는 방식으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통일교육은 어떤 쪽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까라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통일의식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1주, 2주 정도 전인가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이제 매년 통일의식 조사를 발표하는데요. 제가 이제 거기에 또 토론자로 참석을 해서 그쪽의 데이터를 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많이 다들 좀 놀라는 데이터가 있었는데요. 그게 이제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응답 비율이 이제 거의 50%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20대로 얘기되는 젊은 세대들이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연구와 그리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2007년부터 한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비슷한 어떤 경향성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읽은 것 중에 하나는 이번 설문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엄청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희망이 없다라고 느끼는 통일이 가능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이제 패시미즘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서 같은 게 좀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통일은
지금은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2.1%, 그것도 굉장히 컸었는데 올해에는 29%를 약 30% 정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30년이 있으면 그래도 될 거야, 언젠가는 될 거야라는 미래적인 어떤 비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비율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제가 보기에 핵심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아까 그 1세션에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여러 가지 힘이 굉장히 강해지고 경제적으로도 번영되고 그리고 뭐 K 컬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이 한국이 이제 굉장히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민주화가 되면서 한국 사회가 굉장히 다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글로벌한 어떤 시민이 된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방향이기도 하고요. 거스르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떤 국가적 과제로서의 통일을 내가 정말 희생하면서 나의 어떤 이득이라든가 내 생활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거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거나 행동할 것인가, 이제 아무도 그렇게 거기에 동의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통일이라는 거는 일종의 정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솔직하죠. 그렇기 때문에 통일 안 될 것 같고 통일 나한테 도움 안 돼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나 때는 안 됐으면 좋겠다. 이 혼란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마음들이 지금 굉장히 저변에 깔려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최근에 이 군사적인 안보의 어떤 위협 같은 것들이 좀 확장되고 그런 위기가 있으면서 평화를 위해선 통일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에 대한 가치에 상당 부분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북한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 통일에 대해서도 이 적극적인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분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친근감도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 이탈 주민이 먼저 온 통일이다.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이 굉장히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런 기조가 계속 갔을 경우에는 북한 이탈 주민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이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가지 않을 위험성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는 정말 큰 질문일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통일에 대한 어떤 무관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통일교육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인식론적인 단절이라고나 할까요? 전혀 다른 교육의 방식, 전혀 다른 교육의 컨텐츠 같은 것들을 좀 생각해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도 이제 통일교육에 관심이 많은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토로가 뭐냐면 학생들한테 통일을 막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거의 다 엎드려서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동영상으로 통일교육을 선호한다. 요즘 친구들 동영상 보시는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3-4개 화면을 한꺼번에 띄워놓고 거의 관심 없는 건 잘 보지 않는 사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들이 주체가 되는 모임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또 MZ세대 통일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뭐 MZ세대의 통일을 지금 묻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 학술회의도 많이 했고요. 세미나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떤 불만을 20대 청년들에 들었냐면 MZ세대 얘기한다 그러면서 발표자분들은 교수님 같은 40대 후반이 올라가서 20대는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냐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좀 기회를 달라. 자기네들이 얘기할 때도 자기도 생각이 있는 것인데 그걸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시냐, 저한테 그런 도발적인 질문을 던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통일교육 자체를 굉장히 더 선진적인 방식으로 좀 바꿔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요구가 분명히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문화적인 현상으로는 작은 서점운동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데도 가보기도 하는데 거기 가서 보면 정말 열띤 청년들이 모여서 다양한 주제로 정말 다양하게 토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왜 힘을 갖냐면 그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의견을 정말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학교라는 공간도 아니고 뭐 국가가 제공하는 어떤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힘들이 우리 K컬처도 만들어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결국은 우리가 뭔가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느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통일 문제나 통일 의식이나 통일 교육이나 이게 이제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변화와 같이 연동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20대 청년들에게 물어보면 내 일상이 전쟁인데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루하루 내가 여기서 제대로 못하면 취직 못하고 결혼 못하고 너무너무 하루하루 경쟁 속에 힘들게 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 자체가 조금 더 사람들이 좀 주변을 돌아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문화적인 소양을 올릴 수 있고 주변에 인류애적으로 전쟁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런 평화적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로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통일의 당위성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통일이 중요하다, 민족적 가자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청년들에게 큰 울림을 만들어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실은 통일에 대한 운동은 저는 한국 사회의 개혁 운동과도 연동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좀 올리고 싶습니다. 네, 제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을 엄수해 줘서 감사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는 미국 대선과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영향. 우리가 지금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근데 이 미국 대선이 지금 어느 쪽으로 끝날지를 모르니까 저도 6일 날 오후에 그 MBN에 미국 대선에 관한 예측하는 패널리스트 한 명으로 TV에 출연하게 됩니다만, 이 지금 너무 양 진영이 대외 정책도 차이가 나고 해서 여하튼 우리한테 가장 가까우면서도 영향력을 많이 주고받는 국가가 미국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또 토론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욱 원장님 발표와 홍현익 위원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일주일 있다가 세미나를 했으면 대충 승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쪽에 집중을 할 텐데, 조금 전에까지 검색을 해도 뭐 다 47대 47. 하나만 한 얘기는 뭐냐면 누가 그날 투표장이 많이 나오느냐에 달려있다. 예, 하나만 한 얘기를 써놨고요. 조금 전에 또 재미있다기보다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텍사스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과정에서 한 여자분이 공화당 사람이죠. 빨간 모자를 썼는데 모자에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랬더니 웬 딴 여자가 그 모자 좀 벗으라고. 벗는다 안 벗는다 싸워가지고 비행기가 2시간 동안 출발이 되고 경찰이 와서, 네, 저희가 공부하던 미국은 어디로 갔는지 좀 아주 씁쓸한 상황이고요. 과거에는 TV 토론이 뭐 대체적으로 중간에 있는 분들의 의사결정을 했는데, 딱 한 번 TV 토론 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TV 토론이 지금 전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은 거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죠. 예, 제 토론을 해주실 우리 홍 박사님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프랑스 정치학자 토크빌이 1830년대 미국에 가서 선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다, 우리 프랑스도 미국을 좀 본받아야 된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라는 책을 완투로 써냈는데, 이제 그런 민주주의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해리스 후보가 되면 바이든 2.0, 오바마 3.0,
뭐 정책의 연속성을 가져올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해리스 후보 쪽은 내용을 좀 줄이고 오늘 아침에도 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지금 높게 보기 때문에 트럼프 쪽의 얘기를 아무래도 제가 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트럼프가 되면 영어 단어로 ABB, Anything but Biden. 네, 바이든 지우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요즘 나온 단어가 블랙 스완. 이 백조는 하얀색이죠, 백조. 그런데 17세기에 호주의 남쪽 그 바닷가 인근에서 흑색 고니, 그러니까 흑백조가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블랙 스완이라는 이제 월가의 그 책이 아주 히트를 쳤는데 전혀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걸 이제 상징하는 단어로 블랙 스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트럼프의 당선은 블랙 스완이 아닐까. 네. 뭐 이 사람은 선과 악이 없고요. 돈을 벌 수 있느냐, 돈을 벌지 못하느냐, 그 두 가지가 아마 기준이고 뭐 미국 국익이라고. 뭐 아시다시피 발언을 기자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51%가 가짜 뉴스 정도니까 뭐 그 사람의 발언을 가지고 그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따져보는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의 그 블랙 스완의 타겟 1번이 차이나입니다. 중국. 네, 뭐 중국은 해리스가 돼도 대중국 정책은 뭐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무역 정책에서는 보편 관세를 10 내지 20% 무조건 이제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트럼프가 나는 테리프 관세라는 단어가 제일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하는 대통령은 미국에 지금까지 정말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보편적 관세로 미국의 무역 재정 적자를 이제 메꾸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무역 경제 분야 쪽에서는 이제 IR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라고 그래서 전기차의 미국 공장 건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또 취소를 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무역에 관해서는 더 얘기하면 자꾸 답답해지니까 무역은 이제 요 정도로 얘기하고요. 안보 쪽으로 가면 네, 이것도 더 답답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이제 2016년에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차례 왔고 그 전에 여의도에 가면 그 63 빌딩 옆에 대우 트럼프 타워라고 있죠. 그때 그 대우랑 그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라는 로고를 빌려주고 네, 수십억 원을 가져갔죠. 그때 이제 한국은 돈이 많구나. 돈 냄새를 맡고 간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6년에 당선되고 17년에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평택 미군 기지를 방문하고 다시 서울로 하얏트 호텔 숙소로 돌아가는 과정에 헬기를 탔는데 거기 지나가는 게 이제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이죠. 네, 그 공장을 저도 헬기 타고 한번 봤는데 아주 좀 멋있습니다. 장관이죠, 장관.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이런 작은 나라가 어떻게 이런 시설을 저렇게 멋지게 건설했을까? 역시 얘네들 부자구나. 네, 돈을 받아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압박 카드는 주한미군 철수입니다. 28,500명인데 지금도 평택에 가보면 그 동네 상가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병력이 조금씩 주는 것 같다고.
갔던 병력이 안 돌아오고, 그래서 자기들은 대충 아는데, 그래서 뭐 그것이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하여튼 미국 수권법에 의해서 28,500명은 이제 법적으로 정해졌는데, 이 한국이 이제 굉장히 걱정하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가지고 방위비를 1차 압박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 이제 외교부하고 미국 측이 연 한 1조 5천억 정도로 방위비를 이제 합의를 빨리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거 트럼프가 되면 이거 행정명령으로 이것도 뒤집을 가능성이 크고요. 엊그제 자기 13배 받아낼 자신이 있다. 13배. 네, 그러면서 They are 머니머신, 한국은 자판기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하고는 뭐 아베 총리가 당시에 여러 가지 뭐라 그럴까요? 골프 좋아한다 그러니까 금장 포터를 선물하지 않나, 뭐 일본이 뭐 공을 많이 들여서 일본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아베를 보고 상당히 이제 자존심도 없냐 뭐 이런 표현을 쓰지만, 일본의 어떤 대미 외교는 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깊고 또 전방위적이고 또 로비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제 국익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방위비 기존 합의를 이제 행정명령으로 중지시키고 새로운 이제 협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오면은 일단 1기 때는 이 사람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마이크 폼페이오를 비롯한 1기 보좌관 뭐 강요들이 쿨다운을 시키면서 그거 2기 때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관리를 좀 했는데, 이제는 뭐 3기는 없습니다. 이 양반이 이번에 당선되든지 안 하든지 마지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3기로 넘긴다라는 이제 그런 설득도 굉장히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상당히 기본적으로 국제 정치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좀 힘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버티는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하고 또 탱크죠. 그 두 개 무기가 지금 간신히 우크라이나를 버티게 하고 있는데, 아마 본인이 1월 20날 취임하면 젤렌스키를 압박을 할 겁니다. 현 상태에서 휴전을 안 하면 에이브람스 전차건 브래들리 탱크건 다 끊어버리겠다고 아마.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겨울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뭐 과거에 모스크바에서 이 트럼프가 한 짓을 KGB가 다 녹화를 해놨기 때문에 이 러시아한테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 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또 보고 있습니다. 뭐 하여튼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는 고통스러운 겨울이 되겠지만, 뭐 국제정치라는 게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은 뭐 종전이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사람은 뭐 또 중동에서도 전쟁을 본인이 이제 끝내는 것으로 성과를 가져가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두 개의 전쟁이 해리스가 될 때보다는 빨리 끝나지 않겠나. 유대인들한테는 지금 트럼프가 더 찰싹 달라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유대인들 심기 거리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이란을 지금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국제정치가 이제 정글 시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요. 사실 또 이번 선거가 끝난 다음에 미국 선거는 보통 패자가 마이크를 잡고 제가 졌습니다, 이번 선거에.
미국을 위해서 여러분 단합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멘트를 하고 끝이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승자가 마지못해 마이크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제 선언이 되는데, 지금 한 개표 반절할 때쯤 트럼프가 자기가 이겼다고 지금 그 기존의 어떤 선거 전통은 뭐 전혀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는 하원 상원도 아마 공화당이 넘어가긴 할 텐데, 이 국내 정치가 극단적으로 이 충돌을 하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국내 정치에서 뭐 성과를 내기는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외교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 동맹이건 뭐 비동맹이건 가리지 않고 압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한국이 뭐 GDP 대비 한 2% 정도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나토보다는 저희가 많이 씁니다. 나토는 한 평균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거 다 3%로 올리라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올려서 우리 돈으로 쓰는 건 상관없는데, 결국은 미국 무기 사는 구매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각국이 굉장히 이제 혼란이 되는 거죠. 기존에 이제 미국 때 반미 전선, 뭐 이란, 중국, 러시아, 이 구도가 이제 깨지면서 국제 정치가 각자 도생으로 이제는 얼라이언스라는, 바이든은 딥 얼라이언스, 깊은 동맹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해 왔는데, 아마 그런 시대는 트럼프 4년 동안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뭐 남의 나라 걱정할 적이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제일 걱정입니다. 자, 방위비를 뭐 1조 5천억에서 13배 100억 달러 정도 요구했을 때, 자, 뭐 돈으로 메꾸는데 어느 정도까지 또 메꿀 것인지, 그러면 뭐 돈만 주고 끝이냐, 뭐 우리가 또 반대급부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경주 방패장 가면 2030년까지 우리 지금 원자력 발전소의 이 전기 10개 중에 3개인데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재처리를 못 하고 있는 거죠. 핵 개발할까 봐. 일본 경제가 잘 나가던 88년에 일본은 이제 돈으로 때워서 미일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처리를 하고 있죠. 뭐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뭐 또 핵무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제 반대급부를 뭘 우리도 그러면 실리를 찾을 것인지, 네, 전기차 보조금도 줄인다 그러지, 방위비 오른다 그러지, 뭐 공급망은 또 상당히 어려워지고, 한마디로 이제 트럼프 리스크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현재 정부 내부는 뭐 어느 쪽에 줄을 서 가지고 로비를 하는 일은 지금은 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또 했다가 뭐 나중에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일본 정부가 워싱턴의 동향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대응 방안은 저희가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는 있고요. 뭐 지금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마트하고 뭐 세심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고요. 그래서 winter is coming, 계절도 겨울이 오고 있고 국제 정치도 겨울이 오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현익 교수 토론 좀 잘 부탁드려요. 네. 예, 뭐 해리스가 되라고 꼭 기도할 건 아닙니다. 해리스가 되면 뭐 좋은 일이 있나요? 둘 다 안 됐으면 좋겠는데, 둘 다 안 되는 거는 하여튼 뭐 아노미 현상이니까 누구 하나는 되겠죠. 근데 해리스가 만약 된다 그러면은 지금 저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가 한국의 국익은 어딘가 사라지고
미국과 일본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익은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북한이 파병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뭐 공격 무기까지 보내는 걸 검토한다 그러는데 이거는 정말 좀 어리석은 정책이다. 아 이거는 미국이나 나토 국가들은 좋아하겠죠. 자기네들이 보내줄 거를 한국이 보내주니까.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게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무슨 상관이죠? 근데 러시아는 대한민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거나 북한의 급변 사태가 났을 때 잘 마무리를 한다거나 아니 평화 통일을 하는데 없어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나라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북한군이 파병됐는데 거기에 우리 공격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 그럼 러시아는 자기가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한국에 공격 무기를 준다는 건 러시아하고 한번 싸우자는 그런 얘기나 그렇게 들을 거란 말이죠. 푸틴이 직접 경고한 바도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되길래 거기다 공격 무기를 왜 보냅니까 도대체? 우리의 국익은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로 가기 위해서 오늘 통일이 주제 아닙니까? 통일로 가려면 러시아가 결사반대하면 하기 어려워요. 더군다나 중국이 결사반대하면 더더욱 어렵죠. 근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무슨 양안관계 현상 변경은 절대로 반대한다. 아 절대로 반대한다는 걸 그럼 시진핑이 대만을 뭐 공격이라도 하면 우리가 중국하고 싸우겠다는 겁니까? 절대로 반대한다는 말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외교에서는. 근데 왜 절대로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너무나 좀 미숙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게 공연히 우리의 국익은 어디로 간지 사라진 거예요.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죠. 중국하고 우리는 사이좋게 지내야지 중국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돈벌이를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한미관계가 우리 대외 전략의 주축인 거는 사실이고 앞으로도 잘 해나가고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는 그런 결과로 가는 한미동맹은 굉장히 하수에 그치는데 지금 정부는 하수 외교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요.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한미관계 잘하면서도 러시아하고 중국하고도 잘할 수가 있는데 특히 남북관계는 이건 완전히 적대관계로 갔는데 지금 해리스가 돼도 우리가 큰 희망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해리스가 되면 바이든 넘버 2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거기다가 해리스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우리 지금 검사 출신 대통령 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리스는 선과 악으로 국제 정세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은 악이죠. 악인데 북한하고 대화 한번 하겠습니까? 바이든은 왜 김정은하고 저는 대화할 줄 알았거든요. 진보 대통령이니까. 근데 했습니까? 왜 안 하죠? 아니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가지고서는 다 약속도 하고 했는데 트럼프는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아가지고 김정은이 토라져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도 폭파하고 그래가지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그냥 적대적인 얘기만 하는 사이에 김정은은 지금 핵 능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핵을 수십 개 가지게 됐고 그렇게 강화된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까지 하고 있는데 해리스가 되면은 북한하고 대화는커녕 계속 적대적으로 할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해리스하고 계속 잘 지내면서 남북 적대 관계로 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북한하고 전쟁할 위험성이 있고 한중 관계 굉장히 나빠졌고 한러 관계는 거의 지금 적대국 관계로 거의 준하게 가고 있고 그럼 뭐가 좋겠습니까? 물론 경제적으로는 IRA법이라든지 반도체법 이런 거는 바이든이 만든 거니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투자한 거 뭐 보조금도 받고 그 점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는 낫죠. 그렇지만 해리스한테도 한반도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또 긴장 완화 쪽으로 갈 걸 기대하는 거는 거의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해리스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글쎄 트럼프보다는 좀 날지 모르지만 거기도 참 저는 지금 한국의 대외 전략이 지금 굉장히 답답하고 우리의 국익은 어디 간지 사라져 버렸는데 그것의 연장선이 된다는 게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되면 이건 또 새로운 위협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경제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엄청나게 투자를 해놨는데 미국이 보조금 준다 그래서 했는데 트럼프 지금 하는 얘기 오니까 그거 보조금 왜 주냐? 관세 높이면 보조금 안 줘도 미국이 와서 할 텐데 왜 그 보조금을 왜 주냐? 그러니까 미국이 약속을 어기는 거를 이미 트럼프는 오바마가 이란하고 핵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는 오바마가 약속한 건 난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안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하고 핵 합의가 깨졌잖아요. 근데 그 합의를 할 때 서방의 그 안보리 이사국들, 영국이나 프랑스, 러시아, 중국, 독일까지 다 합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트럼프가 깬 거를 갖다가 다른 나라들은 이거 왜 국제적으로 약속한 거를 전임 대통령이 한 걸 왜 깨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약속을 잘 지킨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냥 미국을 동맹이니까 좋게 봐줘서 그런 거지, 실제로는 약속을 잘 안 지키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우리는 북한만 약속을 안 지킨다 그러지만 미국은 대통령이 전임 대통령이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가 약속한 걸 하나도 안 지키니까 토라져 가지고 우리한테 해코지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하는 거는 지금 중국에 대해서 60% 관세 매긴다 그러는데 우리하고는 한미 FTA니까 관세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우리한테도 무조건 10% 붙인다는 거예요. 한미 FTA는 그냥 안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엄청난 시련이 올 거고요. 미중 관계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제재를 하니까 그럼 중국의 수출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중국의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중국의 수출이 안 되면 우리가 중간재 파는 거 못 팔겠죠. 그럼 우리의 중국의 수출도 엄청나게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이래 고통 저래 고통, 거기다 방위비 분담금은 지금 9배를 올려달라고 지금 엊그저께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금 우리 정부한테 또 하나 불만은 방위비 분담금을 8.3%를 올려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올려줘야 됩니까? 물가 상승률은 3%도 안 되는데 왜 방위비 분담금은 8%나 올려주냐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9배를 자기는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게 만약에 9배를 올려주면요, 한미동맹에 아주 심각한 장애가 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게 뭐 완전히 약탈자 동맹국이 되니까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면 한미동맹 자체가 상당히 흔들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해법이 지금 남성욱 선생님하고는 좀 다른데, 물론 방위분담금을 좀 올려준다면 반대급부로 재처리를 받거나 농축을 받거나 또 아니면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그런 건 좋습니다. 그냥 올려주는 것보다는 낫죠. 근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바이든처럼 그렇게 외교에 능수능란하고 그리고 그래도 비교적 귀를 열어놓고 우리 대통령 얘기를 듣는데도 가서 아메리칸 파이 노래나 할 줄 알았지, IRA법이나 대중 수출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자제하라 그러는데 한마디 말을 못한 윤석열 대통령이 해리스나 트럼프한테 할 수 있을까요? 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외교안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저도 그 남성욱 선생님하고 이제 그 전망은 대체로 비슷해요.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려면 일단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지 말아야 하는데 무기는 주면서 끝내라 그러니 끝냅니까?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미국의 돈으로 자기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의 무기를 트럼프는 끊겠다고, 오늘도 나온 뉴스가 부통령 후보자가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의 보관은 뭐냐? 진짜 남성욱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너 무기 안 주겠다, 너 전쟁하려면 해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금방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 그러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가혹한 제재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무기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무기는 주면서 계속 전쟁을 중단하라. 그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은 모순된 해결을 하는 거죠. 젤렌스키뿐 아니라 네타냐후한테도 맨날 미국 무기로 지금 가자에 가서 맨날 폭격하고 그러는데 계속 무기 주면서 휴전하라는 거예요. 하겠습니까? 네타냐후가? 무기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무기는 주면서 휴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는 완전히 지금 모순된 외교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트럼프가 되면 무기를 안 준다 그러면 휴전이 아마 바로 다음 날은 아니더라도 몇 달 내에 휴전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트럼프는 푸틴하고도 친하고,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 전쟁도 끝나고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도 좋아지면 북러 관계도 이완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전쟁이 끝났는데 무기 지금 줘서 북한하고 친한데 친해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와 동시에 트럼프는 김정은하고 러브레터를 날리면서 대화로 가는데, 이때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대북 강경 일변도로 가면은 우리는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죠.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정부가 방해를 하면 또 그럼 주한미군 철수한다, 방위분담금은 9배로 올려달라, 막 그렇게 윽박지르면서 우리 정부를 다룰 텐데 윤석열 정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하려면 지금이라도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을 하지 말고 남북 간의 인도주의적 지원도 하고 대화의 길을 열어놔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트럼프만 북한하고 대화하지 말라 그러면 한미 간에도 이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걱정인데 제가 방위분담금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 해법은 그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거에 존재의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핵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있는데 핵 억지력을 확보했다고 말만 하고 실제로 아태 지역에 미국의 핵무기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미국을 믿어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70% 이상이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확장 억지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국민의 70% 이상은 우리가 핵을 개발하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확실한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방위분담금 5배로 올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리가 훨씬 우위에요. 우리는 세계 5등이고 북한은 30등이에요. 따라서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억지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방위비라고 하는 거는 28,500명이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00명이나 15,000명은 철수해라 우리가 해도 됩니다. 그 대신에 핵 억지력은 확실히 받고 전시작전권 통제권도 받아오고 그 대신에 방위분담금을 오히려 삭감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계산을 해보니까 주한미군 10,000명이나 15,000명을 미국으로 데려가면 한국에 주둔시키는 것보다 비용이 2배 이상 들어요. 따라서 그냥 방위분담금 증액은 내가 요구 안 할 테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깡이 있어야 그 얘기를 하는데 문재인 정부한테도 제가 그랬는데 문재인 정부도 그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단지 검토는 해봤다는 거죠. 검토는 해봤지만 미국한테 우리가 국내 정치적으로 10,000명을 철수시켜도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방위분담금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과 8.15 통일 독트린 오경섭 연구위원 발표와 이승현 입법조사관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오경섭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8.15 통일 독트린의 추진 전략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 통일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주로 제가 지금 통일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분단은 1945년 8월 15일 분단이 이루어졌는데 통일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젠가 통일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 과정을 놓고 보면 지금 윤석열 정부 시기도 그 통일을 추진하는 그 과정에 있고 이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도전 요인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건 역대 어떤 정부든 한국의 어떤 정부든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입니다.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핵심 내용은 첫 번째는 민족 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한 분단된 민족을 하나로 통일해서 민족 동질성과 민족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그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 두 번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얘기하는 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은 사회주의 체제와 자본주의 체제가 공존하는 통일이 아니고 결국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하겠다는 게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과도기적으로 남북연합 단계를 설정해서 남북한 간의 화해협력 그리고 남북연합 그리고 이걸 거쳐서 서로 동질성을 회복한 후에
완전한 통일 국가를 완성하겠다는 생각이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하나의 청사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적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이 실제로 통일 과정에서 수정될 수 있는지 또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북한에서 이국가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폐기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사실상 남북한 사이에 더 이상 통일을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그렇게 통일을 반대하고 또는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 아니고 이국가 관계를 한다고 해서 남북한이 같은 민족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남북한은 김정은이나 김정은 정권이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국 같은 민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5,000년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통일 문제는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하려고 하는 건 우리의 이제 헌법 정신이기도 하지만 이미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다. 1945년 이후에 유엔 결의 112호 그리고 195호, 293호에서 이미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는 유엔의 감시 하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통해서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 정부가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승인을 했습니다. 이미 유엔의 승인을 받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우리 헌법은 헌법 제3조 영토 조항을 통해서 대한민국 영토는 이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이 궁극적으로 수복해야 될 영토에 통일을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헌법상으로는 정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반국가 단체 정도의 어떤 지위를 갖고 헌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 공동체 이 통일 방안에서 얘기하는 이 우리의 어떤 통일은 결국 유엔 결의에서 승인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승인한 대한민국 정부가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통일을 민족 통일을 완수하겠다는 헌법 정신에 기초해서 우리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현실적으로 통일을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완전한 통일국가 완성 단계 이 세 단계를 거쳐서 통일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북연합 단계는 어떻게 지금 설정되어 있냐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현재의 북한 체제와 현재의 남한 체제가 공존하는 남북연합을 실현하겠다는 게 기본 목표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건 이상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북한 체제와 남한 체제가 공존하는 남북연합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나중에 통일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남북연합 단계를 거치는 통일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현실적으로는 북한 체제가 현재 김정은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민주적으로 변화한 이후에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사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이 선거를 거쳐서 수립한 정부와 한국 정부가 남북연합을 하는 공존하는 그런 식의 어떤 통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상당히 모호하게 돼 있거나 또는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통일 방안을 논의할 때
명확한 어떤 인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8.15 통일 독트린은 이런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한반도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는 앞으로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점을 더 부각시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8.15 통일 독트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이 한 가지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8월 15일 경축사에서 얘기한 내용이 자유통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 자유통일이라는 건 결국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추진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 4조에서 얘기하는 헌법 4조에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한다. 그 얘기는 결국 앞으로 남북한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그 과정의 주요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인데 결국 이 통일로 가는 과정의 핵심은 다른 모든 내용을 여러 가지 이것저것 국제 환경도 중요하고 국내 정치도 중요하고 북한의 어떤 대남 정책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하나의 핵심적 요인은 북한 체제의 민주적 변화가 전제됐을 때 통일은 가능하다고 하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서 남북연합을 북한 체제와 합의해서 남북연합을 하겠다고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현실에서 통일은 결국 북한 체제의 민주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통일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는 북한 체제의 민주적 변화를 어떻게 끌어내겠느냐라고 하는 게 정책적 이제 관심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 체제의 민주적 변화라는 게 우리 정부의 정책, 대북 정책에 의해서 북한 체제가 우리가 정책을 하는 만큼 다 민주적으로 변화해 간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 햇볕 정책을 했는데 이 햇볕 정책도 내세운 건 북한의 변화를 추동하겠다는 걸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햇볕 정책이 북한의 변화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 역할을 했는지 또는 얼마의 부정적 역할을 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 정책을 실행했는데 이 대북 정책이 북한의 변화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 기여를 했고 어느 정도의 부정적 기여를 했는지 그것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북한이 최근에 두국가 관계를 선언하면서 얘기했던 건 보수든 진보든 누구와도 통일 논의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한국 정부의 존재 자체를 김정은 정권은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이 북한의 민주적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당에 따라서 또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정책을 아마 실행하고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통일을 앞당긴다 또는 북한의 변화를 앞당긴다 어떤 정책도 정치인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걸 입증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8.15 통일 독트린에서 북한의 변화에 주안점을 둔 7대 추진 방안 중에 몇 가지 방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의 핵심은 북한 주민의 정치적 자유,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 북한 체제가 민주적으로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엔과 협조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북한이
그동안 상당히 많은 정보 통제를 통해서 외부 정보 유입이라든가 사상의 자유를 불허하고 종교의 자유를 금지하면서 북한 주민의 어떤 생각의 변화,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북한 체제의 어떤 변화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억눌러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두 국가 관계의 문제도 결국은 북한 내부에서 외부 정보가 유입되고 한류가 확산되면서 친남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게 북한 체제를 내부로부터 지금 와해시키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 정권이 두 국가 관계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 접근권,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은 북한 주민에게 실제로 이 외부의 정보, 북한 정권이 통제하는 정보만 습득하고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 있는 정보들을 자유롭게 접촉하고 외부의 변화를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권리가 북한 주민에게는 있다. 그리고 그걸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지금 국제사회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중요하게 지금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현재 정부의 8.15 통일 독트린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북한의 어떤 민주적 변화 그리고 이게 그 변화를 통한 통일에 어느 정도로 긍정적으로 기여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정부로서 헌법에서 이 규정하고 있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부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8.15 통일 독트린이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토론 부탁합니다. 예, 마지막 토론을 맡게 된 국회에 근무하고 있는 이승현 조사관입니다. 이 발제문 발표도 들어보셨지만 잘 읽어본다면 그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고 또 정부가 최근 발표했던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그 민족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8.15 통일 독트린은 자유 통일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그간 천명해 온 대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면 그 방향을 민족공동체라기보다는 자유공동체 형성으로 짐작해 하는 내용들이 이 발제문에 담겨 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 발제문의 순서를 따라가면서 또 발표했던 내용들을 따라가면서 그냥 일반 독자를 대신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으로 그 제 토론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첫 부분에 나온 내용인데요. 국제 질서가 남북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간에도 그 국제 질서의 변화가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고 남북 관계도 요동쳤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발제문도 북중러 협력의 강화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질서가 신냉전 질서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제 질서가 한반도 통일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북 관계 발전 가능성이 높지 않으니 우리 정부는 이제 한미일 협력을 통한 북한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처방을 오 박사님이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북중러 협력에 주력하고 또 한국은 한국대로 한미일 협력에 주력하는 양상을 분석하고 또 처방을 내놓은 것인데 이 처방대로 간다면 제 생각에는 한반도 긴장은 계속 고조될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한반도 긴장 고조를 멈추고 긴장 완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그런 그 방안에 대한 오 박사님의 생각이 혹시 있다면 그게 궁금합니다. 두 번째는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과 8.15 통일 독트린의 관계에 대한 견해를 좀 청취하고 싶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통일로 가는 경로를 포함하는 커다란 통일 청사진으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8.15 통일 독트린에도 사실은 뭐 비전에 대한 얘기도 있고 해서 청사진적인 요소도 갖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그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 내지는 뭐 액션 플랜 그런 식으로 이해해도 좋은 것인지 그게 이제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8.15 세 번째인데요. 통일 독트린을 그 자유 통일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자이시기 때문에 발제 중에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가 내놓는 발언 또 발표 보도자료나 대통령의 발언에는 민주 얘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자유에 대한 이야기, 자유 통일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그 민주적 변화라는 용어를 이제 발제 중에 계속 쓰셨는데 민주적 변화라는 게 그냥 뭐 북한의 자유화 우리가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런 거를 뜻하는 것인지 하여간 이 민주의 설 자리가 어디에 있고 어느 정도 방점을 둘 수 있는 것인지 좀 궁금했는데 뭐 발제 속에서는 그냥 말씀을 하셔서 포함된 것으로 일단 이해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젊은 층의 그 통일 지지에 대한 분석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20대의 경우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과반수에 미달하고 통일 과정에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될 20대, 30대를 설득하고 이를 위해서 통일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라는 지적을 발제문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 발표 중에는 조금 말씀은 안 하셨긴 했는데요. 그간에도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통일 교육을 해온 지 오래됐고 많은 자원을 투여해서 통일 교육을 했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과거와 다른 통일 교육이 가능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저는 이제 설문 이 조사한 우리 한규 교수님이 좋은 그 설문 결과를 오늘 미공개 자료를 여기서 처음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이 통일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이 설문하는 것조차도 저는 그 통일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북한 지역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 지역의 영토는 어느 나라에 속하는가? 이 청소년들한테 물을 때요. 1. 중국, 2. 러시아, 3. 일본, 4. 미국, 5. 대한민국 이러면 그 청소년들은 당연히 5번을 고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기를 급변 사태가 발생한 그 혼란을 수습하는데 비용, 통일 비용이죠. 이 발생할 텐데 이거 부담할 의사가 있냐라고 물으면 뭐 청소년들이 저는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상당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설문을 혹시 통일연구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본 적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언론 보도에서 본 건데 서울대학교 그 제 설문지는 보지 않았는데 어디서 좀 그런 걸 물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 헤드라인을 뽑기를 뭐 북한을 중국 주기는 뭐 그 좀 아깝고 애매하지만 내가 그 뭐 하기는 부담스러워 뭐 그런 식의 헤드라인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질문도 요즘 이제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데 그리고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제가 예를 들었지만 이게 주변 국가의 외교적 문제를 일으킬 여지는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혹시 오 박사님이 공유할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지도자의 역할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까 그 남 교수님 발표 중에 이제 아베가 했던 노력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 미국의 그걸 얻기 위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과거 콜 총리가 독일 통일에 반대하던 주변 국가 지도자를 설득하기 위해 진행했던 노력이 제가 보기에는 참고할 만하다고 보는데 이런 방식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했고요. 여섯 번째 이제 결론 부분에 통일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안을 이제 제시를 해주셨어요. 이 제안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통일 외교를 추진할 때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뭐 대통령이나 이런 그 지도자가 일정한 역할은 당연히 할 것이고요. 이거를 통일 외교를 할 때 이 주무부서를 이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통일부로 하는 게 나올지 아니면 외교부나 아니면 그 사안에 따라서 해당 부처가 추진하는 것이 나을지에 대한 견해가 혹시 있으시면 그것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2부의 발표 토론을 일단 마쳤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자들이 추가 토론을 원하는 분들은 한 2분 내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발표 토론자들의 많은 분들이 전쟁 방지, 긴장 완화 뭐 이러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통일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지향을 함에 있어서 통일이 뭐냐, 꼭 한 나라 국기 하나를 하는 것만이 통일이냐 하는 것부터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있어요. 국가연합이라는 것도 분명히 통일된 국가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한민족 통일 방안에서도 단계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그 EU 유로피안 유니언 같은 경우에 칼 도이츠가 이미 오래전에 커뮤니케이션 시오리를 통해서 얘기한 그 여러 국가라도 그 사이에 전쟁을 확실하게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보장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통일된 커뮤니티로 본다는 명제가 저는 오늘날에도 적용이 되고 한반도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처럼 우리와 체제가 다르고 하나의 불량국가, 깡패국가를 흡수 통일하지 않고 통일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데, 흡수 통일도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에서 우리가 가장 통일 국가로서 바람직하게 현실성이 있게 실용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국가연합이다. 국가연합 단계에서 다행히 북한이 베트남이나 중국식으로 좀 더 개혁 개방적으로 되고 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 또 통일로 가는 일도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이 발표 중에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 탈북민들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넘어온 영웅들인 셈인데 이 탈북민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나쁘다는 거를 이제 그 서베이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로 예를 들면 대북전단 이런 거 탈북민 이름으로 하니까 우리 국민들 보기에 왜 자꾸 이렇게 도전하고 골치 아프게 하느냐, 나쁘게 볼 수밖에 없죠. 왜? 우리 속담에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고 그 대북전단 허용하면서 잘한다고 박수 쳤다가 지금 어떤 꼴을 당합니까? 쓰레기 풍선 북한에서 밤낮 내려오고 그거 어떻게 회수하십시오. 아주 저도 TV 볼 때마다 짜증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필요 없는 우리가 부자 몸살인다는 말이 있는데, 옆에 불량 국가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 다독여서 전쟁을 회피할 길을 해야지, 우리가 먼저 자극하고 야 해볼 테면 해봐라 말이야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는 잃을 거가 너무 많지만 북한은 잃을 게 없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이 너무 안타깝고, 따라서 우리 한기호 교수가 그 서베이에서 현재 대북 정책에 불만족이다가 무려 75% 이상이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앞 세션에서 독일 예를 들면서 북한에서 무슨 민주적인 움직임이 일어나야 통일이 된다, 이런 무책임하고 말이죠. 참 만화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50 유신 시대에 우리 북한보다 훨씬 느슨한 체제에서도 정권을 교체 못하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민중들이 일어나서 교체하라는 식으로 그런 막연한 비현실적인 것을 통일의 저걸로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 제가 미국 문제가 아니고요. 독일 통일에 대해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손기호 원장 있을 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북한 체제 내부의 주민들이 각성해서 그 정권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이 무너지고 북한이 우리한테 품에 안겨오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지금 윤영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 보면은 두 번째 사항이, 우리 국내에서 뭐 하는 거야, 뭐 대통령이니까 하실 수 있는데 북한의 민주화 운동을 일으키겠다, 이거는 분명히 내정 간섭이고 북한이 그 깡패 정권인데 그들이 보기에 나를 무너뜨리려고 그러는구나, 그 나만이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지금 핵
핵도 못 만들고 북한은 핵무기 만들어서 50개나 갖고 있는데 정면으로 부딪히면 누가 손해입니까? 핵무기 날아오면 50만, 100만이 죽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잘못된 게요. 남북 간에 어떻게든지 평화롭게 가고 대북 전단 살포를 못하게 해서 그 다음에 오물풍선도 안 오게 만들고 우크라이나 파병국, 우크라이나 공격무기 같은 걸 왜 검토를 합니까? 도대체 남의 나라 전쟁하는데. 그러니까 사서 도대체가 국내 정치를 어떻게 하길래 왜 남의 나라 전쟁을 우리나라로 끌어들이려고 하냐. 근데 독일 통일로 다시 가서 한 말씀 드리면, 동서독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브란트의 그 양독 간에 조약을 맺었잖아요. 기본 조약. 남북 간에는 합의서를 했습니다. 조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서독도 유엔 가입하고 우리도 남북한이 유엔 가입했잖아요. 그런데 동서독은 17년 만에 통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3년이 지났는데 서로 죽자 살자 싸우는 거예요. 왜?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를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손기홍 원장이. 그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서독은요 마지막 총리인 콜 총리가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브란트나 슈미트가 했던 3인당 정권의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 지속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화해협력하면은 그 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대북 강경기지로 와서 다시 원위치,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다시 또 적극 노력해가지고 화해협력으로 가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완전 원위치 내지는 완전히 적대적으로 가니까 이게 뭐 어떻게 통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화해협력 정책을 하고, 동서독 간에 보면은 결정적인 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한테 준 거에 5배를, 5배까지는 아니고 3배 정도를 20년 동안 줄곧 줬더니 17년 만에 통일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줘도 그냥 뭐 대북 퍼주기니 뭐 하고 그러니까, 이게 국내 정치적 문제로 대북 문제를 다루니까 통일은커녕 적대적인 관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게 독일 통일의 교훈인데, 이 말씀을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남성욱. 네, 오늘 이 ROTC가 안보관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이게 ROTC 행사입니다, 총장님. 네, 이게 ROTC는 국가에 대한 충성, 저 국민에게 봉사거든요. 우리 홍 박사님 자꾸 현실을, 자꾸 팩트를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오늘 155mm 포탄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격용 살상용 무기를 자꾸 준다고, 아까 한 번은 제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이 마지막 토론까지 또 반복을 하셔서 이거는 조금 제가 지적을 좀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북한에게 핵무기가 없다면 왜 우리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식 무기야 우리가 우선하죠. 그런데 핵의 비대칭성으로 많은 재래식 무기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시대가요,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트로츠키라는 레닌 밑에서 외무장관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전쟁에 관심이 없는데 전쟁이 나한테 관심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을 굉장히 새기셔야 됩니다. 네, 다 우리한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시대가 돼가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홍 박사님도 정부에서 해봤잖아, 일. 그리고 아까 28,500명에서 자꾸 줄이자는 얘기는, 그거는 조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나마 핵무기가 없어도 남북한이 이 균형을 맞추는 거는 그래도 28,500명 때문에 이 남북한이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그거 자꾸 10,000명을 줄이자, 15,000명을 줄이자, 그거는 조금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홍 박사님하고 옛날에 방송을 많이 해갖고 서로 잘 압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지나가는데, 이거는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오늘의 우리 1, 2부에 걸친 80주년 맞이한 통일 방안에 관한 이러한 문제가 내년도에 많은 학회에서 지속적으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지속하는 가운데 끝까지 같이 자리해 주신 청중 여러분들께 특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세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